네, 반갑습니다. 무지경영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세상이 많이 급변하죠. 뭐 지금 또 중국에서는 대만을 향해서 로켓 11발을 쐈고, 뭐 물론 공해상에 떨어뜨리겠지만, 뭐 하여간 심란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또 뭐 펠로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또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또 미국에서는 원숭이 두 창을 또 심각한 또 병으로 또 지정을 해버렸고, 근데 되게 재밌어요.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원숭이 두 창이 전파되는 게 섹스를 통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이게 전파가 된답니다. 다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뭐 원숭이 두 창은 아직 국내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 신경은 조금 그것보다는 우리가 만병의 근원인 장문수를 한번 봐보자고요. 네, 계속 지난주에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44페이지에 보게 되면 장누수로 인해 몸 안으로 들어오는 위험한 것들, 그래서 뭐가 있냐면 병원균, 대사산물, 덜 소화된 음식 조각, 세균과 세균 조각인 LPS, 감염성 미생물, 다양한 독소 물질들, 정상적으로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장누수를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 장에 계속 내 혈액이나 내 몸에 계속 쌓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46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구 보고에 의하면 장누수가 있는 사람의 81%가 만성 피로증후군, 84%가 섬유근육통, 54%가 갑상선 기능 저하, 78%가 과민성 장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게 뭐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데, 이것도 결국은 장누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꼭 그런 것뿐이 아니겠죠. 78%나 이제 과민성 장 증후군을 앓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하여간 뭐 또 장누수의 증상들, 그래서 소화기 증상으로 해갖고 속쓰림, 악신하는 변, 가스, 변비, 설사, 팽만감, 구취, 식후트림, 메스꺼움, 소화불량, 뭐 이런 거 있고요. 피부 증상으로는 여드름, 건선, 건조한 피부, 습진, 발진, 주사비, 그 다음에 두드러기, 가려운 피부, 또 신경계 증상으로서는 식후 피로,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요즘 심각하죠. 현대인들 인지기능 저하되는 거예요. 또 불면증, 두통, 편두통, 발달장애, 자폐증, 불안. 기타 증상으로는 통증, 관절통이나 요통, 비만, 그 다음에 음식 민감성, 알레르기, 영양결핍, 자가면역질환, 잦은 감기, 이런 것들도 또 다 장누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질병들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생활에서 없애버리려면 결국 장이 쫀쫀하게 안 뚫리고 세포막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너무 많은 질병들이 이제 장누수 때문에 생기는데, 어쨌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두통, 피부염, 관절 통증이나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아가 약을 처방받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치료일 수 있다. 사실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시작하며 장의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적인 원인이 바로 음식에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는다. 예. 저는 누누이 설명하고 다녔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식생활을 못 바꾸죠. 왜 못 바꿀까요? 당장 입안에 맛있는 것, 내 입에 맛있는 것들을 자꾸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입에 맛있는 것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장의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적인 원인이 바로 음식에 있다라는 것을 머리에 진짜 콱 이렇게 새겨 놓으셔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장도 장이지만 특히 이제 장하면은 뭐 위장, 소장, 대장 다 포함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더 그걸 구체적으로 쪼갠다면 모든 질병은 위장에서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0페이지에 보게 되면, 현대인들의 서구화된 식단과 외식 문화가 장을 힘들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로 패스트푸드 식단과 외식 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편리한 것뿐이 아니죠. 맛있죠, 사실은. 네. 또한 식사 후 먹는 달콤한 디저트들도 과도한 당분으로 유해한 증식을 부추긴다. 이러한 음식들은 장세포를 직접 자극할 수도 있고 장내 세균에 영향을 주어 장이 간접적으로 손상되어 장누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장 건강에 중요한 식이섬유를 적게 섭취하는
식습관도 장 건강을 해치는 주 요인이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한 얘기. 근데 당연한 것들이 안 받아들여지는 세상이다 보니까 무엇이 당연한 건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접하는 약물들 또한 장 건강을 위협한다. 근데 약을 엄청 많이 드시죠. 연세에 있는 어르신들 어때요? 아침부터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12시 이 3시간 동안은 병원 쇼핑을 다니세요. 약을 한 봉다리씩 들고 다니시거든요. 점심시간 이후에 보게 되면 진짜 그 흰 봉다리로 해가지고 약봉지가 대여섯 개씩 들어있어요. 이걸 들고 다니시고 쉬지 않고 드신다는 거죠.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또 그거조차 없으면 생활하는 게 당장 불편하시니까 당장 불편한 거를 좀 감소시키려고 드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제 또래 이제 50대 후반, 60대 초반 되신 분들도 숨어서지만 뭐 안 보이게 약봉지를 들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장을 다 위험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53페이지에 장누수가 무서운 것은 어느 한 장기가 아니라 여러 장기에서 병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체의 장기들은 서로 연계되어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장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장과 연계되어 작동하는 다른 장기 또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기에 치료를 할 때에도 몸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판단해야 근본 원인을 잡을 수 있고 치료 또한 근원적 치료가 가능하다. 그런데 어떤가요? 전부 다 증상 치료만 하고 있죠. 약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지 그거를 개선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알지만 어때요? 당장 그 통증이라는 불쾌감을 기분 나빠서 뭐 이렇게 또 쉽게 바빠서 이런 이유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너무 숏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거든요. 100년을 사는데 거기서 1년 정도 투자하는 거는 사실 100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 불편한 것만 해소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간 100년, 110년, 120년을 살아야 하는 지금 이 현실에서 많은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이 슬퍼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슬프고요. 그래서 이제 파트 3로 가서 장누수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65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장누수는 같은 조건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보통 소화장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질병이 걸려도 꼭 장누수뿐이 아니고요. 모든 질병이 똑같이 감기가 와도 심하게 앓는 사람이 있고 살짝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모든 질병은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도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암도 아닌데 사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실은 질병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고혈압에는 뭐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소화장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질병의 시작은 위장에서 시작된다라는 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장운동 저하, 위산, 담즙 등의 소화효소 분비 저하, 장내 세균 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해 소화장애가 발생하면 그것이 장누수로 이어진다. 특히 왜 제가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질병의 출발점이라고 하냐면 결국 장누수도 덜 분해된 단백질이라든지 설탕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에 구멍이 뚫리는 건데 대부분이 뭐냐면 동물성 단백질이 많아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건 위산이거든요. 위장장애가 생기게 되면 이게 다 분해가 안 되고 분해가 안 되니까 소장의 육모를 통해서 흡수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니까 또 돌아다니다가 대장 벽에 박혀서 이게 장에 구멍을 뚫어서 장누수가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위산이 충분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아니면 위산이 적게 나온다고 한다면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여버려서 동물성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들을 충분히 내 위산으로 할 수 있게만 된다고 한다면 훨씬 덜. 물론 이제 뭐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뭐 달달한 설탕 이런 거 다 포함되는 얘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장누수를 안 일으키게 하려면 위장 기능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질병의 시작은 저는 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누수 같은 게 6개로 크게 분류를 했는데 가장 큰 원인 6가지. 첫 번째가 염증. 앞에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감기부터 암까지 이 모든 질병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게 염증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염증이에요. 두 번째는 음식이고 세 번째는 소화불량 위산 저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산 저하. 네 번째 장내 세균 불균형. 다섯째 약물, 여섯째 스트레스. 이렇게 6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놨네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모든 병의 근원적인 원인은 염증이다. 염증이라는 단어는 불붙이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자극에 대해 우리 몸의 생체 조직이 방어를 하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뜻한다. 그러니까 염증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염증이 나쁜 게 아니고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알려주는 신호인데 이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많아지면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염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열이 나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등의 증상이다. 염증은 이렇게 감염과 손상, 병에 대한 방어작용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염증은 치료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네. 실제로 염증이 생기면 상처나 감염 부위에 면역 활동이 증가한다. 따라서 염증이 나타난다는 것은 병의 방어작용과 동시에 몸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놨는데 동시에 병이 발생하는 원인이기도 하면서 치료하는 원인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염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염증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딱 돼 있거든요. 염증이 무엇을 의미하고 염증이 생기면 내 몸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뭐 제가 뭐 이 출판사나 저자한테 뭐 아는 분도 아니고 이 출판사하고 저하고 어떤 무슨 이 책을 기증받은 것도 아니지만 한 번씩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정 생활을 하는 때에도. 그래서 69페이지에는 급성 염증은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앞에서 말한 대로 방어와 치유를 위해 생겨난다. 주로 발열, 통증, 부종, 붉은기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몸이 알아차릴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성 염증, 급성 염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신호를 보내주고 내 면역 체계나 이런 것들을 발동시키는 시동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생긴 걸 너무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만성 염증은 오랜 시간 염증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 몸의 장기 기능을 저하시킨다. 출발은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건 코티솔하고 똑같거든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코티솔, 부신 피질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끌어올려서 내 몸이 도피를 할 것인지 투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럴 때 굉장히 몸에 유익하게 내 몸을 방어할 수 있게 나오는 거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 몸을 피폐하게 만들듯이 염증도 똑같다라는 거죠. 몇 주, 몇 달, 몇 년에 걸쳐 이 자극이 없어지지 않고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 이를 만성염증으로 판단한다. 이제 만성염증이 진행되면 비만, 당뇨병, 암, 우울증, 자폐증, 천식, 관절염, 관상동맥질환,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등과 같은 다양한 질환이 생겨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질병들부터 암까지 모두 공통적으로 흐르는 게 뭐냐면 염증이라는 거예요. 염증. 그러니까 급성 염증이 왔을 때 내 몸이 치유할 수 있게 많은 것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몸을 따뜻하게 한다든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든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증이 생기면 항염제를 그냥 먹어버리죠. 너무 쉽게. 그래서 7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과 음식 성분, 그래갖고 뭐 글루텐, 당연히 밀가루죠, 설탕, 사탕하고 콜라 이런 걸 그려놨고요. 정제 탄수화물, 빵이죠, 빵, 국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통 유제품, 또 양식에 의한 생선. 회 좋아하시죠? 뭐 여름엔 잠깐 피하시겠지만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연어. 연어가 아주 판을 치는데 양식 연어가 제 눈으로 확인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본 건데 양식 연어가 8m까지 큰답니다. 연어가 8m까지. 그래서 무한리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또 가공에 의한 육류 제품들, 소세지, 스팸 이런 거죠.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트랜스 지방으로 만든 제품들 뭐가 있을까요? 도너츠 이런 것들이죠. 또 음식 첨가물과 방부제 이건 뭐 온통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죠.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6 과다 섭취 이거는 우리가 보통 집에서 쓰는 식용유들이죠. 특히 대단하게 아주 그냥 좋은 식용유를 쓰는 것처럼 얘기하는 카놀라유 이런 것들 또 포도씨유는 아니죠. 그나마 난 옥수수유 이런 것들이 오메가6 불포화 지방산을 과다 섭취하는 거고요. 또 인공 감미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MSG죠. 대표적으로 다시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염증을 유발시키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 염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염증을 일컬어 침묵의 살인자라고 표현한다. 아무런 증상도 없이 서서히 생명을 조여오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뜻에서다. 실제로 염증은 각종 장기의 질병을 발생시키고 암과 치매의 씨앗이 되며 노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 자, 이제 그래갖고 노화가 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병원 가서 또 피부를 땡기죠. 팽팽하려고. 왜 그럴까요? 선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왜 악순환을 시킬까요? 71페이지에 보게 되면 만성염증은 근육 조직을 파괴해 근육 약화. 특히 현대인들이 근육이 많이 약화되죠. 왜 그럴까요? 주로 이게 좌식,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들이 많거든요. 사무실에 가서도 그렇고 옛날 수렵 생활처럼 돌아다니는 케이스가 없어요. 내 발로. 대부분 차를 갖고 이동한다든지 뭐 많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나마 요즘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어때요? 차들을 많이 놓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나마 좀 건강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물가 때문에 서민들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어차피 서민들은 차 많이 안 타니까 기름값이 더 올라가서 대중교통을 위해서 좀 걷는 것도 오히려 더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뭐가 있었어요? 2차 대전 때 네덜란드에서 육류 지급량을 좀 제한했죠. 전쟁통이라 이렇게 뭐 기를 수도 없고 그리고 곡물도 많이 줄였어요. 그래갖고 통곡물을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질병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35% 이상의 질병이 줄었어요. 그리고 다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유롭게 하니까 다시 원상 복귀했다는 그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조금 올라가서 기름값이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를 놓고 한 번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많이 걷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장이 자극을 받아서 배변 활동이 좋아지거든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독소를 많이 빼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육 약화, 근력 저하를 일으켜 근육통을 발생시킨다. 위 점막 염증은 위벽을 보호하는 보호막인 점액층이 없어지면서 강력한 위산의 위 점막이 직접 노출되도록 만드는 병인데 이는 속쓰림, 가슴 통증, 더부룩함, 만성 기침, 역류성 식도염을 발생시킨다. 이런 질병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러한 만성 염증은 세력을 키워 총공세를 하게 되는데 이때 몸 전신에 염증이 발생한다.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손발 저림, 자반증이 발생하고 이 자반증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 내벽이 좁아지다 막히면서 동맥경화가 발생한다. 또 장누수를 통해 독성 물질들이 장벽 안 혈관으로 들어가 알레르기나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면역 반응을 일으키며 몸 전체에 이상이 오게 된다. 이게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이 튼튼하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죠. 그 위장이 튼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통적인 음식을 먹으면 돼요. 잘 씹으시고 저작 활동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하는데 항염증 식품 중에 대표적인 음식이 수수랍니다. 그래서 어릴 때 수수 팥떡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우리 조상님들이 현명하셨던 거예요. 수수 안에는 세균성 염증 유방 물질인 지질 다당류에 대한 항염증 효과가 88.5%나 된다. 수수 속의 탄닌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병용 비용을 줄이는 살균세포, 살균작용,
체내 중금속, 담배 속 니코틴과 같은 노폐물 해독 작용, 세포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 제거,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수수를 혈관염증 청소부라 부르기도 한다. 수수는 또한 면역력을 높여 만성염증 제거에도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수떡을 해서 드시든 해서 섭취를 하는 거죠. 또 수수의 이러한 여러 효능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항당뇨 효과다. 당뇨 효과까지 있다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혈당 상승을 유발하는 물질을 50%나 억제해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복용할 경우 결국 혈당 강화제와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다. 당뇨 환자는 수수 잡곡밥, 수수차 등으로 건강하게 수수를 섭취할 수 있다. 이거는 꼭 당뇨 환자가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은 어느 정도 다 달달한 걸 너무 좋아하니까 집에서 수수 밥을 해 먹을 때 수수 잡곡밥만 해 먹어도 얼마나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또 73페이지에 되게 좋은 얘기가 있어요. 위장의 만성 염증을 박멸하는 항염증 식품은 우리가 잘 아는 김이다. 김. 우리 엄마들이 김 없으면 아이를 못 키우는 그 김이 항염증 작용을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섭취하는 김들은 항염증 작용을 하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다 조리를 해놓고 기름을 칠해놨기 때문에 다 산화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맹김, 저희 어릴 때는 먹기도 힘들었지만 한 번 먹으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기름 칠해가지고 굵은 소금 뿌려가지고 연탄 불에 한 장씩 구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초록마을이라든지 두레생협 이런 데 가면 그냥 맹김이 있어요. 맹김. 그거 사다가 그냥 간장 찍어서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항염증 식품으로서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김은 비타민 U가 풍부하여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 해조류들이 다 좋아요. 김 속에는 포피란이라는 항염증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소화작용을 활발하게 하여 위장의 독소 배출, 위점막 충혈과 부종 억제 도움, 위암 억제 및 면역력 억제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조미한 김은 기름이 산화되어 위 건강에 악영향을 주므로 김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생김에 식물성 기름을 넣은 양념장을 곁들이는 편이 낫다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만 해도 얼마나 현명하셨냐고요. 조미김 없었어요, 저희 어릴 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맹김 사다가 좀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14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성염증의 공격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는 것이 관절이랍니다. 그 중에서도 관절과 관절을 연결해주는 연골은 매우 치명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관절염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염증 때문에. 하여간에 항염증 음식들은 뭐가 있냐면 목초 먹고 자란 육류, 가금류, 견과류, 뿌리채소, 녹차, 야채와 과일, 강황, 자연산 연어, 연어는 연어인데 자연산, 그 다음에 사과식초, 양파, 유기농 오메가3 계란, 마늘, 유기농 에스트라 버진 올리브,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 그 다음에 민트, 로즈마리, 회향, 시나몬 등 허브류 이런 것들이 염증을 억제해주는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좀 평상시에 좀 챙겨 드시면 좋죠. 우리 몸은 항상 만성 상태라는 거예요.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77페이지에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장누수를 일으키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저식이섬유 음식, 설탕과 액상과당, 글루텐, 고지방, 차가운 음식 등은 장누수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차가운 음식도 해당돼요. 이런 거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죠. 한겨울에도 롱패딩 입고 어떻게 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죠. 근데 한국인들이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렇게 많이 드시는지 아세요? 급해서 그래요. 빨리 먹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답니다.
그 빨리빨리 문화의 후유증인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특히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아를 꾸정물이라고 했대요. 아메리카노 자체를 꾸정물이라고 불러요 원래. 근데 아는 특히 더 이상한 그 커피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혐오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한번 맛보더니 한국에 오면 아만 찾는답니다. 굉장히 좀 재밌는 현상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78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각한 전신질환의 주범 글루텐과 렉틴이라고 되어 있어요. 글루틴이요. 글루텐. 현대인의 뇌질환의 70%가 글루텐의 영향이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오늘날 글루텐은 매우 심각한 성분 중 하나다. 그럼 글루텐이 어디 들어있나요? 글루텐은 간단해요. 어디 들어있겠어요? 밀가루에 있는 단백질이 글루텐입니다. 현대인의 뇌질환의 70%가 밀가루 때문에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뭐가요? 뇌질환 중에 하나 늘어난 게 많아요. 어떤 걸까요? 다발성경화증이죠.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다발성경화증이. 그게 글루텐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매일 거의 몇 끼니의 글루텐을 섭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빵순이들 많죠. 아 나는 밥을 먹어도 빵을 먹어야 돼 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또 365일 라면을 또 즐겨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하여간 되게 많아요. 글루텐은 밀가루, 보리, 귀리 등의 곡물과 소스류 등에 들어있다. 꼭 밀가루뿐이 아니에요. 보리, 귀리, 곡물과 소스류 등에 들어있다. 귀리도 또 되게 많이 먹죠.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이 글루텐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제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밀가루 똥배라는 책에 글루텐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루텐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82페이지에 곡류에 들어있는 렉틴 또한 장누수의 주범이다. 렉틴은 글루텐과 마찬가지로 장내 소화를 손상시켜 장누수를 일으킨다. 렉틴은 곡물 속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렉틴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영양소의 소화를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 또한 소장의 융털 벽면에 손상을 주고 장세포의 구멍을 뚫거나 틈을 벌려 장누수를 일으킨다. 그리고 렉틴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활동에 저항을 불러일으켜서 먹어도 식욕이 넘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현상은 자연히 비만으로 이어진다. 비만은 결국 만성염증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곡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83페이지에 뭐가 되어 있냐면 글루텐과 밀이 숨겨진 음식들. 우리가 밀가루, 빵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글루텐이 있구나 하고 아예 아는데 글루텐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첫 번째가 처방 약물이에요. 두 번째가 기침 약물이에요. 시럽 종류 있죠. 아이들 먹이는 거. 거기에도 밀가루가 들어있습니다. 또 화장품에도 들어있고요. 립스틱에도 글루텐이 들어있습니다. 향신료, 간장, 아이스크림, 개인 생활용품에도 들어있고요. 맥주에도 들어있고요. 피클, 빵, 커피, 가공 양념류, 거기는 케찹, 겨자, 샐러드 드레싱 이런데 글루텐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푸딩, 가공 포장류, 육류, 간장은 엄청 들어가 있네요. 소시지, 또 제가 좋아하는 게살에도 들어가 있네요. 캔으로 조리된 콩. 마지막 되게 놀라실 거예요. 샴푸에도 글루텐이 들어가 있답니다.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것들에 글루텐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또 칸디다가 과다 증식하면 장벽에 구멍을 내어 장세포를 손상시키거나 괴사시켜 장누수를 유발한다. 균이죠, 균. 장누수보다 더 위험한 것은 칸디다가 만들어내는 독소다. 장누수로 인해 몸 안으로 들어온 칸디다 독소들은 50여 가지가 넘을 정도로 많고 독소 하나하나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간을 공격하여 간 기능을 저하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습한 환경에 사는 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습한 데는 칸디다균이 되게 많답니다. 그리고 차가운 음식도 굉장히 안 좋고요. 장내 세균 불균형을 만드는 고지방 음식 이런 것들은 진짜 너무너무 안 좋다고 하네요. 참, 그러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또 이런 이제 감정을 느끼실 거예요. 도대체 뭘 먹으라는 말이냐?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거냐? 이슬만 먹고 살라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니죠. 드시기 전에 채소를 좀 많이 함유시키시고 내 식단에 채소를 많이 함유시키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수나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도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3번 드시고 2번 드시고 이렇게 횟수를 줄여서 일단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주일도 좋은 식단으로 또 모두 다 우리 원숭이 두창도 이겨내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